안녕하십니까. 10장의 3절 토큰 제어 방식 램부터 수업을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토큰이라는 건 특정한 비트 패턴을 갖는 제어 패킷, 토큰을 이게 채널 사용권을 의미하는 건데 그 전송을 원하는 스테이션 간의 충돌이 없이 매체의 접근, 이게 이제 CSMA CD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데 매체 접근 지연 시간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스테이션에 토큰을 먼저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토큰 제어 방식은 노드 수가 증가하면 토큰의 순회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되는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구현하기 복잡하고 토큰이 분실되었을 때 스테이션이 무한히 기다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쓰던 토큰인데, 가격이 좀 비쌌죠. 이 토큰을 내고 버스를 탈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습니다. 토큰 버스래는 일단 토큰이 버스 구조에 노드로 형성된 논리적인 링 구조를 따라 돌며 토큰을 가진 노드는 특정 시간 동안 통신 회선을 점유하여 패킷을 전송합니다. 토큰을 가진 노드가 전송을 마쳤거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토큰은 논리적인 순서대로 다음 노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IEEE 802.4 표준화에 의하면 이게 이더넷에 밀려가지고 이제 사용되지 않고 확장성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A로 토큰을 주면 A가 D로 가고, D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A로 가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 링 구조를 갖게 됩니다. 토큰 링 랜인데, 프리토큰이 각 노드를 한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옮겨가며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IEEE 802.5로 표준화되고, 얘는 이제 STP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16Mbps 전송 케이블이죠. 그래서 이제 링을 송신 스테이션에서 토큰을 주면 프리토큰이 A에 도착하고 수신 스테이션에서 돌면서 D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송신 스테이션에서 프리토큰이 A에 도착을 하면 A에서 프리토큰을 BG 토큰으로 바꾸고 프레임을 링으로 전송합니다. 그럼 이제 BG 토큰이에요. 이 통신 토큰 링은 이 토큰 BG 토큰이라 얘가 점유를 해요. 그래서 스테이션 C는 프레임을 수신하여 복사 필드의 마크를 끝에 붙입니다. 받았다라는 거죠, 신호를. 그리고 BG 토큰을 다시 A로 보냅니다. 프레임으로 돌아오는 A는 프리 토큰을 링으로 다시 전송합니다. 이런 순차적인 데이터 전송을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토큰 제어 랜의 발전. 이제 FDDI인데 Fiber Distributed Data Interface. 저속 랜들을 상호 연결하는 기관 랜의 역할입니다.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음성과 데이터 전송도 제공합니다. 100Mbps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고성능 광 케이블 랜, 이중 랜, 듀얼 링으로 구성되고 200km 범위에서 1000개의 스테이션을 연결할 수 있고 노드 간의 거리는 2km로 제한합니다. 토큰 링 방식 IEEE 802.5를 사용을 하고 토큰 조기 해제 방식은 효율적인 정보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경우에 이중 링이 고저 링하고 주 링이 서로 돌면서 토큰과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링이 훼손될 경우 복구 경로를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FDDI의 계층 구조인데 이게 이제 PMD 계층입니다. 그래서 PMD 계층, 그 Physical Medium Dependent
SPMD. 광섬유 종류로 광송수신기를 포함한 각종 전송 장비의 내역을 규정을 합니다. PHY 계층, 물리 계층이죠. 부호화 및 고장난 스테이션의 처리 방식을 규정합니다. 부호화 방식은 4B, 5B 방식입니다. 스테이션 간의 최대 거리, 다중 모드 케이블은 2km, 단일 모드 케이블은 40km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STM은 연결 관리, 링 관리, SMT, 프레임 서비스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밑에가 물리 계층이고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 계층에서 밑에를 점유하고 있고 스테이션 매니지먼트 SMT가 존재합니다. DQDB 방식인데 디스트리뷰티드 q 듀얼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IEEE 802.6을 표준화돼서 맨 표준의 일부인데 이중 버스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용량을 증가시켰죠. 영상 서비스를 위한 맨용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단일 버스, 단방향 버스가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도 단방향 버스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중 버스 구조를 가지죠. 아무래도 좀 빠르겠죠. 네. 이게 와이어리스 랜 방식입니다. WAN. 그래서 이동성, 편리성, 애드홍 네트워킹, 유선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곳에 대한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에 의해 나타난 기술입니다. 케이블이 없어 네트워크 구축과 수정이 용이합니다. 유선 랜에 비해 인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신호 간섭의 영향을 크게 받아 오류율이 높고 전송률이 낮습니다. 열린 공간으로 신호가 전파하기 때문에 도충이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IEEE 802.11로 표준화되는 건데 적외선 기술, 실내, 무선 주파수 기술, 실외. 그래서 실내하고 실외, 대부분 WLAN이죠. 비인가 대역의 무선 주파수 기술인데 주파수 사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ISM이라고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대역에서 2.4기가 5기가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ISM 대역은 2.4에서 2.485GHz고 5.725에서 5.825GHz 구간입니다. 자, IEEE 802.11 표준인데 1997년에 채택된 랜에 관한 규칙입니다. 무선 와이파이 규격.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IEEE 802.11은 97년이고 2.4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반에 그 랜을 사용을 할 때 802.11에서 2.4기가에서 2.5기가만 사용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대역폭을 좀 더 넓히고 많은 전송 속도를 키우기 위해서 802.11A라는 표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15에서 5.35, 5.47에서 5.725. 대역폭은 이제 20MHz로 똑같긴 한데 전송 속도가 아주 빨라졌죠. 변조 방식은 이쪽에 보면 DSS인데 FHSS인데 OFD입니다. OFD. 그러다가 802.11B를 사용해서 이게 이제 전송 속도가 다소 빨라졌죠. 그러다가 2003년에 요 기가헤르츠 대역에서 802.11G가 돼가지고 54Mbps로 빨라졌죠. 그러다 802.11N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2.4, 5기가 대역 둘 다 사용하고 있죠. 대역폭은 20이지만 전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600Mbps OFDM을 사용하죠. 802.11.AC인데 요거는 6.9GBps죠. 월등히 빨라졌죠. 그러다가 여기 보면
지금 현재 2019년에 여기 보시면 100GBps를 사용합니다. OFDM의 SC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수의 BSS가 DSA에 연결되어 ESS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BSS1, BSS2, 그래서 이제 ESS. 요게 이제 802.11 구조인데, BSS는 AP를 통해 DS에 연결한다. AP를 통해 DS에 연결합니다. BSS 내부에 존재하는 이동 STA들은 AP와 데이터를 송수신합니다. 기존 유선을 랜과 연결하려면 포털이라는 장치를 통해 DS에 접속합니다. 그 용어 정리 잠깐 할게요. 막 약자만 너무 나오니까. STA는 스테이션을 말합니다. 스테이션, 역이죠. 이처럼 말하면 역. 그 다음에 BSS는 베이직, 서비스, 소사이어티, 집합입니다. 그래서 BSS, ESS는 확장, 그 다음에 DS는 분배, DS는 분배고, DSS는 분배 시스템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SS가 있는데, 스테이션 서비스. AP나 액세스 포인트가 여기 있죠. 자, 애드웍 네트워크. 애드웍 네트워크는 BSS가 다른 BSS나 DS 없이 홀로 존재합니다. 중앙에 AP를 두지 않고 스테이션들이 직접 송수신기를 이용하여 무선 통신을 수행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근거리 통신망인데, 필요에 따라 그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잠정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작업이 종료되면 없어지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이 하지 않고 자체 네트워크에서만 통신이 이루어지고 작업이 끝나면 해제되고 없어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ITP 802.11의 맥 계층을 하겠습니다. 맥 계층은 그 PCF랑 DCF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PCF는 포인트 코디네이트 펑션이라서 비경쟁 방식이고, AP로 스테이션들의 데이터 전송을 중앙에서 제어하는 방식. DCF는 경쟁 방식입니다. CSMA, CA. 그래서 CSMA with collision avoidance. 이게 이제 회피라는 거죠. 충돌 회피. 무선에서는 충돌 여부를 감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예 충돌을 회피하는데, 비경쟁 서비스는 중앙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DCF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물리계층에 사용을 하는데, 경쟁 서비스를 보시면은 그 충돌 회피 방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SMA, CA 방식의 CSA, CD의 변형인데, 무선에서는 충돌 여부를 검출할 수 없어 아예 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반드시 ACK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신 스테이션이 데이터를 잘 받았는지 송신 스테이션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충돌 회피가 이루어질까? 그 핵심은 네트워크 얼로케이션 벡터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스테이션이 RTS 프레임을 전송할 때 채널 점유 시간을 포함합니다. 이 시간 동안 다른 스테이션이 전송을 시도하지 않으므로 충돌을 회피합니다. 네. 예를 하면 이 시간 동안 점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전송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윈도우인데, 좀 전에 그 데이터 송수신 과정을 윈도우의 타임 슬롯상에서 보고 있는 건데, 전송 시도 전에 충돌 회피하기 위해 슬롯 타임의 정수배 시간 동안 대기를 합니다. 초기의 대기 시간은 슬롯 타임 1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 시간 이후에 매체가 비어 있으면 RTS 프레임을 전송하고, 사용 중이면 다시 이전 대기 시간의 2배 해당하는 대기 시간 내에 임의의 슬롯 타임 개수만큼
대기를 합니다. 시도 횟수가 n이 3인 경우와 0과 7 사이의 임의 값을 택해서 대기를 합니다. 이만큼 대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DIFS 시간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연속적인 감시를 매체 사용 중에 하고, 매체 접근을 여기서 전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슬롯 타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데이터에 다시 또 시도를 하는 거죠. 선택된 백오프 시간 후에 매체 미사용이 되면 RTS를 다시 전송을 하고, 매체 사용이 확인이 되면 또다시 IFS 백오프 시간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대기를 하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기다렸다가 보냈다가 기다렸다가 보냈다가. 네. 슬롯 타임은 여기서 이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거 얼마나 기다렸냐에 따라 다르겠는 거죠. 그리고 백오프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CTS를 보내서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합니다. 숨겨진 터미널 문제인데, 중간에 있는 B는 A와 C가 모두 통신할 수 있지만 A와 C는 직접 통신할 수 없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A가 B의 프레임을 전송을 하면 C는 이 사실을 모르므로 C가 B의 전송을 시도할 경우 충돌이 발생합니다. A 입장에서는 C가 인식되지 않는 터미널로 숨겨진 터미널로 이해될 수가 있어서 해결 방안은 이렇게 합니다. A가 이제 RTS를 전송을 해요. 그래서 이를 수신한 B가 응답으로 CTS를 전송해 하면, 이렇게 하면 C도 CTS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C가 NAV 기간 동안 전송을 시도하지 않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선로상의 CTS를 보면 얘도 볼 수 있고 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쪽에서 보낼 수 있죠. 그리고 얘가 ACK를 보내면 얘도 그걸 받아요. 그러면 얘가 다시 RTS를 보내서 자기가 시간을 또 전송을 점유할 수가 있게 되죠. 노출된 터미널 문제인데, 스테이션 B가 A로 프레임을 전송을 하면 C도 시도를 감지해서 매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C가 D에 프레임을 전달해도 되지만 B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C는 대기. 이와 같이 이제 동시 전송이 가능합니다. 전송을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건 사실 가능한데도 얘 때문에 전송을 못하는 거죠.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C 입장에서는. 프레임 형식. 무선 통신에서는 잡음에 의해 간섭으로 전송 오류에 의한 재전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프레임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게 유리한데, 802, IEEE 802.11에서는 크기가 큰 프레임을 작게 분할해서 사용할 걸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분할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프레임 제어라고, 프레임 제어, 프레임 컨트롤, FC죠. 이게 FC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 타입과 제어 정보를 정의하고 다양한 부필드로 구성을 합니다. 기간은 D인데 충돌 회피한 NAV 값을 나타냅니다. 프레임 형식에 보면 주소가 이제 4개의 주소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DS로부터 이제 00, 11, DS로부터, 그리고 to DS로부터 00, 0101로 가서 00, 이렇게 주소지, 송신지,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주소지가 1, 2, 3, 4. 수신 AP, 송신 AP, 수신지, 송신지. 프레임 순서는 시퀀스 컨트롤인데, 흐름 제어를 위한 순서 번호고, 프레임 웜체는 프레임 타입에서 정의된 데이터입니다. FCS는 프레임 체크 시퀀스인데, 오류 검출 위해 CRC31을 이용하는 필드입니다. 제어 프레임을 형식을 보면 이렇게 FC, D, 주소 1, 주소 2, FCS, 이게 이제 RTS 프레임이고, CTS 또는 ACK인데
FCD 주소원 FCS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다섯 번째인데 무선 개인 통신입니다. WPAN입니다. 무선 개인 통신은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라고 합니다. 무선 기반의 이동성과 편리성을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핵심 기술입니다. 10m 내외의 비교적 단거리에서 디바이스 간의 무선 연결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저전력, 소형, 저가격으로 저속으로 초고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외부망과 연동되어 원격지에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IEEE 802.15 표준화 그룹에서는 블루투스 지그비, 그 다음에 울트라 와이드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1994년에 스웨덴의 에릭슨에서 시작된 무선통신 기술인데 그 10m 정도의 짧은 거리에 위치한 장치들을 연결하는 사용하는 무선 랜의 일종입니다. 흔히 PC와 마우스, 프린터, 스피커, 오디오 헤드셋 장치에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구조를 보면 블루투스가는 1대1 데이터 통신에 사용합니다. 피코넷, 하나의 마스터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슬레이브가 연결되고 스캐터넷, 두 개의 피코넷에 겹치는 형태도 사용 가능합니다. 프로토콜 계층을 보면 RF 무선 계층이 있는데 물리 계층 총 79개의 채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선 채널을 보면 2402 플러스 K 메가헤르츠죠. 그러니까 결국 2.4기가죠. 이것도 2.4하고 그 뒤에 값을 79개로 나눠가지고 물리 계층을 사용하는데 주파수 도약 확대 대역 방식을 사용을 하고 초당 1600번의 호핑이 발생하므로 각 주파수에서 머무는 시간은 625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RF 베이스밴드, 링크 매니저, HCI, L2 캡, 그 다음에 STP, RF, 컴, 어플리케이션, 이게 호스트 블루투스 사용하고 호스트 컨트롤러 블루투스 모듈이 여기에 걸립니다. 베이스밴드 계층을 보시면 랜 프로토콜에 맥 계층과 유사하고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슬롯 타임을 사용하여 TDMA 방식으로 매체에 접근합니다. 마스터 슬레이브가 번갈아가며 전송하는 경우 마스터는 0246 슬롯 타임을 사용하고 슬레이브가 1357 슬레이브 타임을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는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 억세스 방식 사용합니다. TDD 혹은 TDMA 링크 관리자 계층인데 두 장치 사이에 링크 설정, 관리, 해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동기 연결형 링크는 오류가 없는 전송보다 지연이 중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비동기, 비연결형 지연보다는 오류가 없는 전송이 중요할 때 사용하고 스트림 링크는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HCI 계층, 호스트 컨트롤 인터페이스 계층이라고 하고 이제 호스트와 컨트롤러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담당합니다. 호스트 컨트롤러는 블루투스 모듈, 호스트는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HCI 계층은 블루투스 모듈이 다양한 시스템과 연결되어 표준 인터페이스를 담당합니다. L2 캡이라고 이제 로지컬 링크 컨트롤 앤드 어댑테이션 프로토콜 계층입니다. 랜 프로토콜에 LLC 부계층이 해당하는 계층이고 다중화와 분할, 재조립,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길이는 2바이트, 채널 측벽자도 2바이트인데 데이터 전송문은 65,535바이트죠. 그래서 이게 L2 캡
패킷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RF컴 SDP 계층인데, RF컴은 해당 계층에 가상의 직렬 포트를 사용하고, SDP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브루투스 기기에서 사용하는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서비스 특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브루투스 표준의 변화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쓰시니까 익숙하지 않나요? 지금 1.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723kbps였는데 쭉 증가를 하다가 사물 인터넷 블루투스 5.0이 나와요. 네. 여기 보면 속도가 아주 빨라지는데 블루투스 3.0부터는 24mbps가 되고, 네. 저전력 구동의 경우가 이렇게 빨라지고, 고전력 하이스피드 경우에 이렇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급인데 지급이는 요즘 많이 안 쓰죠. 지그재그와 비합성어로 벌들이 지그재그로 날아다니는 통신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소형, 저전력, 저비용 특징인데 WPAN을 구성하여 통신하기 위해 표준 기술, 저속 통신 기술, 속도, 긴 배터리 수명, 보안을 요구하는 분야에 사용합니다. 주기적 또는 간헐적 데이터 전송이나 센서 및 입력 장치 등의 단순 신호 전달을 위해 데이터 전송에 적합합니다. 128비트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전송 거리가 이제 100m, 10m, 전송 속도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급이 보면 250kbps고 채널 수는 32,000개예요. 수비 전력이 아주 낮고 복잡도가 낮고 비쌉니다. 만들기도 편하죠. 지급이 프로토콜 스택 구조인데 IEEE 802.15.4는 물리계층과 맥계층을 정의를 하고, 응용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상위 계층은 지급이 연합으로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맥, 네트워크, 보안, API, 이게 이 부분이 지급이 연합이고, IEEE 802.15.4는 응용 계층은 위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인데 마스터 슬레이브를 구성하고 최대 256개의 노드를 허용합니다. 코디네이터인데 마스터 기능을 수행하고 네트워크에는 한 개의 코디네이터만 존재하고,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 임의의 두 노드 사이의 최적의 전송 동력을 결정합니다. 라우터는 항상 활성 모드고 중간 노드를 역할합니다. 장치들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달하고, 엔드 디바이스, 상위 노드와 통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매체 접근 제어인데 맥이죠.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코디네이터에 의한 폴링을 사용하여 경쟁 없는 전송이 가능하고, 코디네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CDS, CSS-MACA 방식으로 경쟁 기반의 매체 접근을 제어합니다. 맥 프레임 형태를 보시면 프레임 제어인데 전송되는 프레임 형태를 나타내고 비컨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확인 프레임, 맥 명령 프레임 이렇게 있습니다. 비컨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은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고, 확인 프레임과 맥 명령 프레임은 맥 계층의 제어를 위해 사용합니다. 순서 번호, 시퀀스 넘버인데 프레임의 순서 번호를 나타내며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에 사용합니다. 주소 정보, 어드레스 인포메이션인데 프레임 정보 제어 정보에 따라 주소 형식이 결정되고 16비트, 64비트. 페이로드, 사용자 데이터 부분으로 길이는 가변적. FCS, 프레임의 오류 검출에 사용되며 CRC16 방식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 제어는 유형, 보안, 요구가 이렇게 있고, 인트라, 예약, 소스 모드, 예약, 목적지 주소 모드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 제어, 순서 번호, 주소 정보, 페이로드, FCS입니다. 물리계층은 전 세계적으로 2.4기가에서 250kbps의 전송 속도의 16개 채널을 사용을 하고, 미국에서는 915MHz에서도 40kbps 전송 속도의 10개 채널을 사용합니다. 유럽에서는 868MHz 주파수에서 20kHz 전송 속도 1개 채널을 이용하고, 다중화 방식은 직접 순열 대역 방식을 사용하여
2.4기가 OPSK 변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UWB는 이제 광대역 통신망이죠. 그래서 이제 이 3.1에서 10.6기가 100Mbps 이상, 기존 스펙트럼 비의 넓은 대역을 걸쳐 사용을 하고 초고속 통신을 실현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특히 광대역을 사용하여 동시에 출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이게 특징입니다. 기술 규격을 비교하는 부분인데 높은 전송 속도, 낮은 전력을 소모하는 고성능 휴대용 기기 간의 접속 기술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서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